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트럼프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멘, 이란 이런 것도 좀 다뤄야 되는데 이 관세 정책 쇼크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그리고 트럼프 쇼크. 미국의 금권 세력이 트럼프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월가와 중국 공산당, 제가 지금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상 월가와 중공은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9조 달러의 이제 공적 부채를 이렇게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급하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전입니다. 104%로 이렇게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여기에 이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국은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몇십 프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여기에 자, 하나 받고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무역이 무슨 포커판도 아니고 하나 받고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자, 이 자사주입니다. 자사주와 그리고 이 대형 펀드들입니다. 블랙락이나 이들 금권 세력들이 집어던지는 겁니다. 개미들이 여기에 집어던져봤자 새발의 피죠. 이 바다에 이제 오줌 넣는 격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주식을 들고 있는 어떤 금권 세력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사주, 이제 소유주들이죠. 이들이 집어던지고 이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피바다입니다. 이 월가 이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이 미국 국민들은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10% 20% 빠진다고 해서 그들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전히 200만 불, 300만 불, 심지어 2억 불 이런 요트를 타고 다니고 누릴 거 다 누리죠. 만년을 써도 이제 다 쓰지 못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또 오히려 계속 불어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한 700포인트 올랐다가 다 빠졌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보복관세 추가로 때리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피바다죠. 그런데 길게 늘어뜨려 보면은 미국 증시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것, 이것은 건강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이든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어쨌든 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 버블이 이제 좀 빠지고 좀 안정이 되겠죠.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 그리고 국채죠. 이 포션이 증시보다 훨씬 큰 겁니다. 증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체 경제에 있어서 작은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경제 이제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자율 그리고 이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모여 있는 거죠. 실업률 그리고 저축률, 수출, 무역 수지, 적자, 흑자 이런 겁니다. 이 증시가 지금 조금 버블이 빠졌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모든 언론은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를 이제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크게 오른 주식들, 이 포션이 이번에 하락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7개 이제 주요한 종목들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죠. 아마존. 그런데 이게 이 증시 하락 전에는 무려 이제 전체 마켓에서 S&P입니다. 3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로 이 포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뜻은 다른 주식은 이 주식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다는 거죠. 이들 7개 주식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이들이 좀 많이 빠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고 그런 일은 없죠. 자, 어쨌든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엄청 올랐죠. 한 152불 정도 갔다가 지금 119불, 한 20% 빠진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데 자, 이 트리거를 당긴 놈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큰 매물이 나왔는데 이들을 추적하면은 주로 이 내부자 거래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부자 거래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일단 내부에 이제 자사주 그리고 기업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 이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사회와 연관된 인물들 그리고 이사회에 입김을 내는 어떤 이제 블랙락 같은 대형 펀드들이죠. 이런 자들을 광의의 의미에서 이제 내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랙락 같은 것은 외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포션이 크고 그리고 이제 이사회 결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에서 이제 내부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큰 놈들이 집어던진다는 거죠. 그동안 엄청난 이제 주가 수익률로 뭐 돈방석에 앉은 애들이 그냥 이제 좀 집어던지고 그래서 이제 증시에 충격이 가해지고 뭐 이런 겁니다. 팔란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가는 뭐 손실을 보고 있다 울고 불고 뭐 트럼프 제가 말이야 미국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가 그동안 풍요를 누릴 때 자 메인스트리트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겁니다. 이곳은 어떻게 되었는가? 수십 년 동안 아웃소싱과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 명맥조차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메인스트리트는 더 이상 뭐 울고불고 할 여유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월가는 흥청망청하다가 이제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더라. 일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수익률이 내려야죠. 처음은 내렸습니다. 처음은 내렸는데 이제 이 국채 수익률이 다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중국이 매도했는가는 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뭐 중국이 이만큼 매도했다 이런 것은 바로 알려지지 않죠. 뭐 중국이 매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미국의 이 펀드들이 매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 증시도 하락하고 국채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에 이제 이중적인 고통을 안겨주게 되죠. 자, 이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 대출 이자, 뭐 주택담보 대출 이자 이런 것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엄청난 공적 부채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불해야 될 이자도 이제 이렇게 이자 비용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 경제를 두고 세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분류합니다. 이제 나누는 거죠. 국가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있고 그리고 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기업 부문 여기에는 이제 이 월스트리트도 포함됩니다. 이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이렇게 쟁취한 겁니다. 반면 미국이라는 국가 정부 뭐 빚더미에 앉은 거죠. 36조 달러의 이 부채, 공적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간 영역은 건강한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민간 영역에서 거부는 이 기업 부문에 뭐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거죠. 한국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 1998년 IMF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금융권을 포함해서 기업이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가지고 확장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업 섹터가 직격탄을 맞았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1998년 당시 한국 정부, 이 국가는 건강했습니다. 재정 상태가 아주 튼실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 가계 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축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모아서 뭐 집도 사고 이런 사람들이 민간 영역도 상당히 튼튼했습니다. 기업 부문. 그런데 자, DJ 정권이 IMF에 이제 주문을 받고 이 기업 부문을 적극적으로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은 돈을 싸들고 뭐 코스닥에 들어가서 알거지가 되고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국가 역시 엄청난 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 역시 기업 부문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국가 부문도 쪼그라들고 그리고 민간 부문도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 금권 세력은 엄청 커졌죠. 미국과 똑같습니다. 미국 역시 월스트리트 그리고 기업 부문이 자, 이 정부 그리고 가계 부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지난 수십 년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기업과 그리고 뭐 펀드, 월스트리트 금권 세력들 이들이 신이 된 겁니다. 반대로 그리고 각국 정부 그리고 각국의 가계 섹터 이들은 기업의 금권 세력의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시는 계속 하락하고 이거는 뭐 어제 그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하락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택 모기지죠. 이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모기지를 이제 매달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것은 민간 섹터의 재정적인 건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2008년에 리만 쇼크가 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택 담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초과했습니다. 거의 600만 가구 정도가 지금 이제 제때 이렇게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각국의 이제 기업 섹터는 그 나라의 왕이 된 상태입니다. 철저한 귀족 사회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은 어제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한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다시 반격을 했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싸움이 끝이 있을까? 만약에 이제 중국이 또다시 때리면은 트럼프는 야, 200% 하나 받고 하나 더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트럼프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고 그다음에 관세 수입으로 무엇을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일, 그리고 트럼프가 실제 꾀하고 있는 일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 글랜디스에는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이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정책에는 핵심적인 약점이 있다. 중국은 미국에서 벗어나서 다각화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미국은 중국에서 벗어나 다각화 전략을 세울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생필품 관련된 겁니다. 너무나 많은 품목이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화물선이 한 척도 오지 않는다. 미국은 올스탑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아무리 땅을 치고 한탄해도 지금 현재는 일단 늦었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에드 한나란 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잘 정리한 글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른 서방 정부보다 주로 기업, 금융기관, 사회 내 가장 부유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해왔다. 무슨 소린가? 미국 국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해왔다는 겁니다.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이 부자들을 위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국가 정부가 운영되어 왔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 번째, 쇠퇴하는 통화 시스템. 미국의 통화 시스템은 군사, 경제, 금융 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 그리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적 지위는 무제한적인 통화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낸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통화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하게 확장된 군사력. 자, 어떤 거부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자, 저 나라 가서 자원을 약탈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미국 군대가 yes sir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빠밤빵 하면서 이제 폭탄 떨어뜨리고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유전 설비 짓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이렇게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얇게 이렇게 스트레치된 거죠. 노후화된 전력 그리고 극도의 고가의 장비 등 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티크 무기가 된 거죠. 그리고 과도하게 확장된 병력 여기에도 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력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 불가능한 국가 부채 36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자 비용이 계속 지불되게 된다. 그리고 계속 돈도 찍어내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또 계속 따라오게 되는 거죠. 치명적인 약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역사적인 뿌리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제국, 이제 미국이란 국가, 이들 간에 이제 상호 관계죠. 미국 국가라는 게 기업을 위한 나라로 미국이 하나의 주식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딘가 가서 약탈을 해야 됩니다. 토지, 뭐 자원, 상품, 그리고 인적 자원. 여기서 말하는 인적 자원은 노예 노동력입니다. 자, 이것을 가져와서 미국 기업을 살찌워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저가 노예 노동력도 이용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컨트롤하는 거죠. 돈을 계속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한 30년 동안 잘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교한 폰지 스키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 시스템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이제 자원 기반 루블, 그리고 중국의 뭐 위안화 기반 뭐 석유 계약, 그리고 이제 브릭스 대체 지불 시스템 뭐 이건 준비 중이고, 그리고 브릭스에서는 각국의 화폐로 달러나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각국 화폐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자, 이제 제국은 이들에 나서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나가서 이 브릭스 국가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시키고 이제부터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폰지 스킴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끔찍스러운 실패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중동 식민지 프로젝트죠.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정말 저도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4년 자 이제 발칸반도를 찢어밟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해쳤죠. 이때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괴해야 될 나라 7개를 선정했죠.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란, 그리고 뭐 예멘, 수단, 소말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 미국과 서구는 중동 지역을 이렇게 이제 식민화하려고 했을까? 아마도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실행은 재앙이었다. 2001년 이후 한 25년입니다. 15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그리고 전략적인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지금 뭐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가는 불안정해지고 수백만 명은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난민이 되어서 흘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하디스트는 반격을 하고 있죠.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소프트 파워를 팔아왔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미국에 여러 가지 이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 성인들 대부분은 무지하고 감정에 따라서 투표한다. 그리고 국가 절반 이상이 관세가 세금이라는 기본 경제 원칙을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뭐 한국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세가 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비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간접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비용은 그대로 이제 세수로 가게 되죠. 결국 이 정부는 간접세를 늘리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브스지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애플폰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아이폰이죠. 아이폰을 만들면 3만 불에서 10만 불까지 갈 수 있다. 좀 과장된 이야기 같은데, 이 미국인의 노동력 가격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포브스지에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포브스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글입니다. 뭐 실제는 이 정도는 안 되겠죠. 한 2배 정도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누가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가, 위대하게 만드는가? 중국 노동자들이었다. 이 중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말 만들고 공장 만들고, 자, 지금 우리는 이제 테무나 알리바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몇 불에 뭐 이런 상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내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애플도 대표적이죠. 애플은 중국의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마진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미국에 팔아먹습니다. 애플폰 하나 팔 때 뭐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이다 치면은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이제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한 만 몇천 원만 들어 있을 거다. 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노동자들 저가 노동력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다. 뭐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월가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원래 한 몸이었다. 한 패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들, 공장을 중국으로 뜯어옮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중국 공산당과 한 패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국 공산당, 뭐 지금은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난 한 30년 동안 이 중국 노동자들의 노동 가격을 이렇게 통제해 왔습니다. 저가 노동력, 일종의 이제 노예 노동력으로 만드는 거죠.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미국 기업에 상납을 하고 그 대가를 또 중국 공산당이 받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은 그들 나름대로 이제 이 체제 통제 방식, 뭐 한국이나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이 중국 인민들을 확실히 통제하면서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 여기에도 어떤 선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프레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시한 프라핏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이제 이 기업들, 이들은 이제 손을 잡은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의 노예 노동력, 이렇게 떠올리면 일종의 노예상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은 발전했습니다.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물론 한국이나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도 이런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거대한 이제 경제적인 실체로 거듭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월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더 계속 뽑아먹을 것이 있다.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웃기지 마라. 미국 애들 수학도 잘 못하고 중국 애들 훨씬 잘하죠. 그리고 물건도 잘 못 만드는 애들, 이제 기술이고 뭐고 다 까먹었습니다. 이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중국 사람들처럼 일을 시킨다. 아이고, 머리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난 한 수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계속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비즈니스 섹터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있는 공장을 뜯어서 중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금권 세력이 미국 국민들을 철저히 배반하고 미국 정부에게, 그런데 트럼프 네가 4년짜리 네가 건방지게 뭔데 우리한테 감히 덤벼. 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인들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은 망상이다. 이게 이제 글로벌리스트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 팀쿡이 이제 1998년에 이제 딱 중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때 팀쿡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많은 부품을 사갔습니다. 팀쿡이 진짜 한국 많이 왔습니다. 뭐 LCD라든가, 그리고 자그마한 거 뭐 PCB 보드 삼성전기에서 사가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조립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이때부터 이 애플은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직전까지 애플은 엄청난 돈을 잃고 뭐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제조 시설을 세우고, 뭐 정확하게는 애플이 세운 건 아닙니다. 팍스콘, 호나이 정밀이죠. 얘네들이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하청을 준 겁니다. 어쨌든 애플은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큰 거죠. 많은 미국의 대기업들, 뭐 델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아웃소싱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트럼프 이 관세 정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목표는 중국 때리기다. 이 중국으로 흘러간 글로벌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강화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미 재무장관 베센트는 소로스 밑에서 이 파운더에 베팅해서 이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안화를 어떤 이제 공격을 해서 미국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것은 뭐 그냥 추측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뭐 희망사항입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을 크게 흔드는 겁니다. 뭐 관세,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야단이 나죠.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의 어떤 이제 주식 시장에는 거품이 빠집니다. 뭐 거품이 빠지면 미국 경제가 좀 안정되고 또 건강해집니다. 거품은 위험한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흔들면서 마지막 타겟은 역시 중국이다. 이 중국은 불황이나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역에 있어서 중국을 때리면은 중국은 이제 수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 중국으로 흘러간 글로벌한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쭉 빠져나오면서 미 국채로 유입된다. 올해 9월까지 이 9조 달러 규모의 부채, 이것을 이제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낮은 이자율로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경기를 악화시킨다, 뭐 이런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흘러간 자금이 과연 빠져나올까? 위안화가 붕괴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캐서린 타이슨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베센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1991년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작년 10월 중국은 미국 달러 베이스로 된 이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중국 국채인데 달러 베이스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미국 국채 대비 마이너스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중국 정부를 더 신뢰한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 정부의 신용도가 미국 정부보다 높습니다. 자, 재정 상태가 더 건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발행한 이 달러 디노미네이티드 된 이제 본드, 이것이 시장에서는 더 선호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은 지난달 이제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임금 인상도 했죠.
그리고 무역은 전체 GDP의 19%에 불과하다.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센트는 영국 파운드, 홍콩 달러, 일본 엔 등을 공격하고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이들은 개방 경제고 금융화가 심하고 또 레버리지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약점이 없다. 이런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진짜 목표가 무엇일까?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트윗을 지금 트럼프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제 올렸는데 일본 총리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무역 협상단이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일본과 협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팔고 싶은 물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관세 때린 게 있죠. 야, 이런 거 조정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하면서 이제 일본이 미국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나 대만 이런 나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즉 상호 간에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있는 보편적인 룰은 걷어버리겠다. 이제 세계는 좀 더 이제 중상주의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에 무역 대표단을 보내서 또 이라크와도 딜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딜을 하는 거죠. 자, 한국의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과 이제 통화를 하고 이것을 딱 올렸습니다. 자, 한국에 미국이 원하는 것도 뭐 한국이 미국에 이제 좀 해줬으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겠다. 모두와 딜을 하겠다.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도 딜을 합니다. 이 러시아 대통령 특사 이제 드미트리예프죠. 드미트리예프는 미국 사람들과 만났는데 좀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투자도 하고 싶고 그리고 러시아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한다. 일단 직항편을 복구하고 또 이제 북극 사업도 협력을 하고 미국이 러시아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한다. 러시아와 이제 딜을 하고 싶다는 거죠. 러시아 시장으로 복귀하고 싶어 한다. 물론 이제 미국이 복귀하면 한국도 복귀해야 되죠. 자, 미국이 유럽 기업들이 떠난 시장 이것을 차지하려고 한다. 유럽은 이제 러시아와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때 미국이 들어가서 유럽 기업들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이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500억 불의 이제 미국 에너지를 매년 사달라. 그러면은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이것은 EU 전체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온갖 시나리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집어 던질 거다. 그러면은 뭐 이 뉴클리어 옵션이 되지 않겠냐. 미국 끝장난다.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초토화시킨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닉슨 쇼크로 돌아가겠습니다. 1971년입니다. 금 태환 정지를 선언했죠. 달러를 가져가면 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금을 주지 않겠다. 왜 그랬는가? 금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금이 없어서 이제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페트로달러 체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 닉슨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은 여러 곳에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입니다. 베트남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 매달려서 미국의 엄청난 부를 상실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무려 이제 11,000 몇백 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그 다음에 미국은 망했습니다. 이 테크니컬하게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거죠. 달러는 금을 이렇게 대변하는 겁니다. 달러를 들고 가면 금을 줘야 되죠. 그런데 금이 없다. 이 뜻은 금이 없는데도 달러를 계속 찍어왔다는 겁니다. 사기죠, 사기예요. 자, 미국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태환 정지하고 나 몰라. 그런데 이제 모르지는 않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닉슨은 중국도 가고 자, 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 공산당이 이민의 노예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제한다. 자, 이렇게 이제 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 가서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쭉 해온 겁니다. 자, 71년 이제 마셜 플랜 사고방식을 접는 거죠. 이 마셜 플랜 1944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자, 세계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겠다. 그런데 세계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베푸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베풀기 위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자, 금 얼마 달러 이렇게 딱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금환 본위제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은
그동안 축적된 엄청난 부를 이렇게 이제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유럽, 일본, 재건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물건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들에게 이제 달러를 계속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전 뭐 이런 것을 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고 이제 미국은 뭐 재정 적자 그리고 뭐 미국의 부채 뭐 이런 게 산더미처럼 커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샬 플랜을 포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나선 것, 자, 정확하게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화의 수호자가 되지 않겠다. 세계화의 수호자가 되면서 미국은 이제 패권 국가다. 그리고 이제 가신국들은 와와와 천조국 응등이 하면서 자, 지금 미국을 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미국은 이제 무역 적자로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었죠. 그런데 이렇게 베풀었는데 중국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이 정도 선으로 픽스를 했습니다. 계속 미국이 이제 고부가를 디자인하고 하면은 중국은 하청을 맞는다. 낮은 단계의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국 애들이 감히 건방지게 미국이 만드는 것, 여기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하는 반도체 설계,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첨단 부문, 여기에서 자신만의 이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뭐 한국, 독일이 여기에 도전했을 때 그냥 뭐 두들겨 패서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놨죠. 그런데 중국이 덤비는 겁니다. 그런데 몇 대 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 거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어떤 벽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화라는 것, 이것은 결국 미국을 약화시키고 내부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미국을 철저한 귀족 사회로 만들고, 문제는 이들 돈을 번 귀족이 다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뭐 중국에 가서 멕시코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약은 내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딴 데 가서 한다. 딱 그 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무언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 이제 세계화 수호자 노릇 안 해. 그것이 바로 이번 이 장기판 뒤집은 사건이죠. 보편적인 무역 룰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 이제 일률적인 관세를 때렸는데 이것은 협상용입니다. 결국 협상을 통해서 각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해야 되는 거죠. 1971년에는 달러라는 족쇄에 이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채라는 족쇄에 묶여 있는 거죠. 미국 공적 부채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런데 국채 족쇄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적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다면, 자발적으로 들어온다면, 자, 이때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미국을 투자하기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 것인가? 교과서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관세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작점이죠. 트리거입니다.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도 나온 게 없습니다. 관세 정책은 기존 질서를 버린다는 상징적인 시그널입니다. 1차적인 과제는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을 개시하고 또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거죠. 이제 무역 적자를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시급한 9조 달러 부채 롤오버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동 산유국에서 일단 2조 달러 투자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뭐 유전지대가 파괴되고 이러면은 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공업국의 주요 기업에 미 국채를 직접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미국 내 상업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좀 이제 무리한 방법인데 실제 이런 압력을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장벽을 낮추는 거죠.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양국 간의 이제 협상 내용, 메인 주제는 이겁니다. 이 위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중국을 때린다, 혹은 뭐 미국 달러에 대해서 달러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 리저브 커런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의 그림, 뭐 윤곽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데 기축통화로서의 이 미국 달러의 지위,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달러 가치입니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는데 여기는 상당한 거품이 있습니다. 이 달러의 거품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자체를 이렇게 이제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국채 수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자 지금 이제 제조업 부활이다 이렇게 딱 꺼내들었습니다. 제조업을 부활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국 철강 공장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 공장을 지은 지는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71년입니다. 그리고 석유, 화학, 온갖 인프라, 중요한 공장들 이런 게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런 공장을 짓고 또 내수 경제가 살아나겠죠. 이런 모든 작업을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한국이나 세계의 다른 나라가 이것을 그로테스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